추석 이후에 집값은 어떻게 될까? 이건요, 여러분, 영원히 계속되는, 끝나지 않는 무주택자의 고민이에요.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 건지, 지금까지는 이랬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지, 여러분이 무주택자인 이상 이 고민은 영원히 할 수밖에 없어요. 안 끝납니다. 2018년에도 똑같은 고민을 했었죠. 이때 김수현 수석께서 미리 예고를 했습니다. 2017년 8월에 미리 예고를 어떻게 했냐? 자, 집값이 폭락할 거기 때문에 집 팔 기회를 드리겠다. 2018년 4월까지는 집 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집 팔아라. 근데 모두가 아시다시피 2018년에 엄청난 폭등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신뢰했던 분들께는 굉장히 상처가 됐을 겁니다. 좀 분노도 있었을 거고요. 2019년에도 마찬가지의 경고가 있었어요. 이제 고령화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 집값이 붕괴될 거다.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붕괴될 것이다. 이게 또 국책연구기관에서 경고를 한 거예요. 찌라시 언론사가 아니라 국책연구기관의 경고가 있었죠. 2018년엔 청와대 수석의 경고, 2019년엔 국책연구기관의 경고. 이런 경고를 하니 다들 난리가 났습니다. 부동산 건설 폭망한다. 교수님께서 올리신 영상인 것 같아요.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언제 매수해야 하는지 항상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30% 빠지는 거 맞죠? 악차 탄 사람들은 한강으로 가라. 죽어라. 내년부터 본격적인 하락세로 접어든다는 기관 보고서가 넘쳐난다. 이런 댓글들이 또 많이 달리죠. 근데 여러분 다 아시죠? 결과를 어떻게 됐어요? 2018년 못지않게 폭등했죠. 2020년에는 강력한 규제가 있었어요. 2019년 12월 16일에 15억 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아예 대출을 금지해버렸기 때문에 이건 진짜 좀 큰 충격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들이 많이 있었지만 전혀 꺾일 줄 모르고 마구마구 올라버렸습니다. 이제 2021년이 될 때 저도 예측을 처음으로 한번 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될 것이다. 이때 제가 그랬죠. 18년, 19년, 20년과 정책적인 변화가 전혀 없고 공급 억제 정책은 계속되고 화폐 가치는 감소하기 때문에 비슷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결과는 수도권은 거의 10% 이상씩 다 올랐습니다. 심지어 2021년 상반기에만,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만 오른 집값의 폭이 20년도 1년간보다 크다. 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 계속해서 지금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이제 그래프를 보면서 이 무주택자의 고민은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일단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른 건 맞아요. 집을 안 산 게 너무 후회돼. 이 말 믿고, 이 말 믿고, 이 말 믿고, 유튜브 믿고 집을 안 산 게 너무 후회되는 건 일단 본인이 부정하든 긍정하든 이건 똑같이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다 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근데 또 여기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는 떨어지지 않을까? 이제는 조정장이 온다고 하는데 기다려 봐야 되나? 또 한편으로는 지금보다 더 오르면 진짜 이제는 답이 없는데 지금이라도 매수를 해야 되나? 이 고민을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누구나 다 할 거예요. 내가 무주택자인데 이 고민을 안 하고 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반드시 이 고민을 하실 거고 집을 안 산 게 일단 후회되는 것도 똑같을 겁니다. 여러분 이 고민을요, 여러분 지금 처음 하는 게 아니죠. 제가 뭐라고 했어요? 영원히 계속될 무주택자의 고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계속 됐었고 앞으로도 계속 된다는 뜻이에요. 이때도 이 고민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때도 이 고민을 똑같이 했죠. 이 정책을 보면서도 이 고민을 똑같이 했습니다. 몇 년째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제 얘기가 틀렸던 적이 없죠. 아직까지는. 물론 앞으로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추석 이후에는 집값이 어떻게 되냐고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도 금리도 지금 좀 인상하는 분위기고 대출 중단 사태도 좀 있고 하니까 추석 이후로는 지금 요 분위기가 좀 바뀌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오늘은 추석 이후에 올해 10월, 11월, 내년 정도의 집값이 어떻게 될지, 요 상승세를 이어갈지, 기울기가 완만해질지, 아니면 좀 내려갈 수 있을지, 추석 이후 집값은 어떻게 될까? 모두의 부동산과 함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추석이든 뭐든 앞으로 집값을 예측할 때는요,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이거예요. 일단 지금까지는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4년 동안. 4년간 2019년 초에 한번 멈칫한 거 말고는 딱히 하락한 적은 없죠. 이 상승세가 크게 꺾인 적도 요 한 번 말고는 없어요. 아주 무서울 정도로 올라가고 있는데, 자, 앞으로 이게 더 오를 거냐 꺾일 거냐 이걸 보려면 지금 이 집값이 오르는 이유부터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이유가 이 집값을 올리는 원인이 아직 그대로냐 아니면 좀 사라진 부분이 있느냐, 좀 바뀐 부분이 있느냐를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 원인 자체가 뭔지를 알아야죠. 집값을 미친 듯이 올려버리는 이 이유가
그대로 있다면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원인이 조금 바뀌었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이런 원인이 여태까지는 있었는데 추석 이후로 이 원인이 사라진다면 그럼 당연히 이 그래프의 모양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든 이런 식으로든 이런 식으로든 바뀔 수 있겠죠. 그럼 이 원인이 뭐냐? 이제 한 대여섯 번 정도 얘기한 것 같아요. 이 똑같은 화면 보여드리면서 요 세 가지가 집값 폭등의 원인이에요. 4년 동안. 자, 일단 현금 가치 하락은 국제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위적으로 공급을 억제하는 정책들, 또 전세 매물이 나오지 않게끔 하는 그런 정책들, 이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집값을 올리고 떨어뜨리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요 세 개만큼 강력한 원인은 없다고 봅니다. 이 그래프를 그리게 된 근본 원인은 이 세 가지고, 이 세 가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위에를 클릭하셔서 카드를 누르셔서 왜 집값이 4년간 올랐는지를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오시고요. 대충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원인이, 이 세 가지 집값을 올린 근본 원인이 지금은 사라졌느냐를 한번 볼게요. 현금 가치 하락이라는 첫 번째 원인, 애초에 집값에 불을 지른 원인이 이건데, 이 현금을 미친 듯이 풀어버리면서 모든 현물의 가격 상승의 근본 원인이란 말이에요. 자, 이 그래프는 이제 미국 통화량인데, 달러 통화량. 미국의 정책을 꼭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원인은 미국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원화는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미국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이냐를 보니까, 자, 이 기사 한번 볼까요? 이 바이든 형님께서 저에게 얀센을 보내주셔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잘 맞았습니다. 아무튼 형님께서 6조 달러 띄웠다? 뭔 소리냐? 2022년 내년 회계연도 예산안으로 6조 달러, 약 6,700조 원 규모를 제시할 것이다. 이는 미국 역대 예산안 중 최대 액수이며 경제 규모 대비로 봐도 거의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 상황에서나 하는 무리하는 수준 정도로 예산을 지금 쓰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자, 공화당 측은 천문학적 돈풀기로 물가 상승이 심해지면서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고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드시고 계시네요. 이 형님이랑 미 연방준비은행의 파월이라고 있어요. 이 바이든 그리고 파월, 이 사람 이름이 기사에 떴다.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자, 일단 지금까지 나온 정보로 봐서는 화폐량의 증가 그래프의 기울기가 그렇게 완만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쭉쭉 올라갈 것 같거든요. 계속 통화량이 끝없이 증가한다는 건 뭐예요? 화폐 가치가 그만큼 계속 빠르게 감소한다는 거죠. 계속 화폐는 더 쓰레기가 되어가고 있다. 제가 작년 12월에 화폐는 쓰레기다 영상 찍고 나서도 그때도 화폐가 쓰레기가 됐다고 했지만 지금은 더 쓰레기고 내년엔 더 쓰레기다. 이제 쓰레기보다도 못하다 화폐는, 이 얘기거든요. 그럼 이 원인 1번 현금 가치 하락이 지금 없어졌어요? 해결됐습니까?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죠.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어떡하겠어요. 우리 정부에서 미국 정책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잖아요. 자기들이 6,700조를 쓰겠다는데 어떡하겠어요. 자, 근데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우리 정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긴 해요. 애초에 원인 2번 자체를 이번 정부에서 시작을 했어요. 이 전까지는 공급 억제 정책을 쓴 정부가 없었죠. 여태까지는. 이 공급 억제 정책은 크게 두 가지를 병행했는데, 첫 번째는 양도세를 대폭 올려서 집을 팔 수 없게끔 만든 거죠. 집을 도저히 팔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역대 부동산 매물이 최저치라는 영상도 띄워드린 적이 있는데, 가장 근본 원인은 집을 팔 수가 없게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도저히 집을 팔 수가 없게 해놨죠. 공급 억제 정책의 첫 번째는 양도세를 대폭 올리는 거였고, 두 번째는 이제 재건축을 억제하는 거예요.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했던 거는 이제 슬슬 누그러뜨리는 분위기긴 한데, 가장 중요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그리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요 두 가지가 재건축을 못하게 해서 공급을 틀어막는, 수도권 입주 물량을 기하급수적으로 줄여버리는 근본 원인이 되는 건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이 정부에서 시작을 한 거잖아요. 이걸 폐지할 지금 움직임이 없죠. 계속 재건축 조합 입장에서는 재건축을 할 만한 동기부여가 잘 안 돼요. 이걸 분양을 해야 될 이유를 잘 못 찾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런 구축 썩은 아파트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멋진 아파트로 바뀌어서 입주 물량으로 돌아와서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건데, 서울에 이런 정책을 바꾸지 않는 이상 공급은 없어요. 이 공급 억제 정책을 시행하면서 기름을 붓게 된 거예요. 현금 가치 하락으로 난 불에다가 기름을 부은 이 정책을 현재까지는 바꿀 생각이 없죠. 없기 때문에 얘도 지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요 세 가지 중에 1, 2, 3 중에 두 가지는 전혀 바뀌지 않고 있어요.
요 세 번째 뭐예요? 전세 공급 차단. 단순히 주택 공급을 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전세 물량은 더 줄여버려요. 뭘로? 임대차 3법으로 강하게 한 방을 날렸죠. 임대차 3법의 영향은 시장에 즉시 반영됐습니다. 자, 요때 임대차 3법을 시행하면서 전셋값이 그 전에 전셋값 상승률과는 판이하게 다른 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한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 전셋값 폭등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어요. 이 임대차 3법도 전혀 바꿀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집값을 4년 동안 미친 듯이 올렸던 주요 원인 세 가지가 전혀 바뀔 예정이 없다는 거예요.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좀 한 개라도 사라지면 좋겠는데 이 현금가치 하락으로 불을 질렀고 공급 억제 정책으로 기름을 부었고 전세 공급을 차단시켜서 부채질을 했다면 이 부채라도 치우든지 기름이라도 치워야 되는데 아직은 그럴 생각이 없다. 그럼 이 집값을 올리는 원인이 사라졌느냐? 사라진 게 없죠.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이때나 21년 상반기나 추석 이후나 똑같잖아요. 변하는 게 없잖아요. 그대로잖아요. 계속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대로인 거거든요. 그래프가. 근데 바뀐 게 없는데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지겠지. 이제는 진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젠 떨어지겠지. 이제는 진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젠 떨어지겠지. 그런 얘기는 안 통해요.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진다. 무슨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집값은 산도 아니고 골도 아닙니다, 여러분. 산이 높으면 골이 깊죠. 근데 이 집값이라는 거는 산과 골이 아니에요. 집값이지 그냥. 비유를 억지로 하시더라고요. 이 집값이 오르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거고 골이 깊어서 산이 높은 게 아니고요. 집값이 올라가는 원인이 있는 거고요. 이 원인이 사라져야 집값이 잡혀요. 근데 그 원인은 사라지지 않았죠. 오히려 점점 더 심해지고 있으면 심해졌지 그 원인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나마 지금 대출 중단 사태, 이 농협에서 시작된 대출 중단 사태가 전방위로 퍼질 수도 있다는 공포감 때문에 살짝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현재 지금 전방위로 퍼지지 않는 분위기로 지금 결론이 나는 것 같아요. 은행 가보시면 주택담보대출 해줍니다. 해줘요. 조금 적게 해주긴 할 텐데 농협 빼곤 다 해줘요. 해주고 지금 대출 액수를 줄이는 것도 12월까지 하고 끝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이 그나마 대출이 적게 나와서 이 상승세가 조금 눌려있는 상태예요. 조금 그래도 지금도 엄청나게 오르고 있지만 이게 그나마 눌린 상태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금리 인상, 우리 정부는 0.25%의 금리를 인상했죠, 얼마 전에. 그리고 추가로 0.25%를 더 인상할 수 있다, 아마 할 거예요. 그럼 금리가 이렇게 되던 게 지금 한 번 올랐고 또 한 번 더 오르면 여기까지 갑니다. 여기까지. 자, 이게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죠? 이 금리 얘기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했으니까 금리 인상에 관련된 영상은 한번 보고 오시고요. 근데 금리를 지금은 요만큼까지만 올릴 거지만 더 쭉쭉쭉 올릴 수는 없는 건가요? 2%, 3%, 4%까지 쫙 올릴 수는 없나요?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럴 수가 없는 게 지금 미국이 금리를 2023년이나 돼야 처음으로 올릴 가능성이 있다 정도예요. 지금 그리고 미 연방준비은행의 기준금리는 0.25%입니다. 0.25%로 23년도까지는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0.25에서 안 올리는데 우리는 일단 지금 1%까지 올린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 0.25인데 우리가 이거를 2, 3, 4까지 올릴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나라만 계속 올린다? 경제 망합니다, 그냥. 그때는 집값이 오르는 게 걱정이 아니에요. 경제가 무너지면요, 내 일자리를 잃고요, 우리 가족의 생계비가 안 들어오고요, 내 생명이 문제예요. 생명. 그야말로 집값 올라서 분통 터지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목숨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집값을 폭등시키는 세 가지 근본 원인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인데 얘네들을 좀 견제할 만한 금리 인상이나 대출 중단 등은 너무 한시적이고 미비합니다. 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추석 이후에도 이 그래프의 기울기에 아주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봐요. 약간 완만해질 수는 있습니다. 약간 완만해질 수는 있지만 아예 평평해진다던가 멈춰있다거나 내려갈 거라 보진 않아요. 정말 제 예상을 크게 빗나가도 멈춰있는 정도로까지 내려가는 그래프, 집값이 하락으로 바뀌기는 너무나 어렵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다 보니까 유명하신 부동산 전문가들께서 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셨는데 이 중에 실제로 집값을 정확하게 예측하셨던 분은 이상호 대표님이세요. 인베이드 투자자문의 이상호 대표님께서는 이 집값이 상승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올해는 몇 프로 오릅니다. 8%입니다. 9%입니다. 11%입니다. 라고 예언을 하시고 거의 정확하게 맞추시는 분이거든요.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맨날 틀리는 사람보다는 맨날 틀리고 나서 또 틀릴까봐 그런 얘기 막 하죠. 집값은 떨어질 건데
떨어지는 게 맞는데 뭐 그래도 내 집 한 채는 보유해라. 2022년에 20% 30% 빠질 거 맞는데 이렇게 빠진다고 하면은 나중에 올랐을 때 할 말이 없고 또 빠진다고 해야 사람들이 좋아하고 집값 빠진다 뭐 기회가 온다 뭐 이래야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집값은 빠질 거라고 하는데 나중에 집값 올라가면 이제 기존에 욕 많이 먹는 채널 있죠. 그렇게 욕 먹을까봐 또 한 가지 여지는 남겨요. 집값은 20% 30% 빠질 거지만 뭐 내 집 마련 한 채는 해라. 아니 집값이 20, 30% 빠질 거면 내 집 마련을 안 하는 게 맞죠. 내가 재산이 8억 있어도 8억으로 집 사면 거의 전 재산 투자하는 건데 이게 20, 30% 빠질 거면 8억이 6억, 5억 된다는 건데 사면 안 되죠. 그렇지 않나요? 20, 30% 빠질 거라고 예상을 하시면서 내 집 마련 한 채는 근데 하는 게 좋다?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어느 쪽에서도 욕을 먹지 않으려고 고군분투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상호 대표님께서는 정확하게 예측하세요. 그냥 몇 프로 올라간다 이렇게 애매하게 그냥 자기 책임만 면하시려는 분들보다는 지금까지 항상 정확한 예측을 해오셨던 분의 예측을 더 신뢰하는 게 맞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 오늘 제가 했던 말씀을 딱 한마디로 정리하신 분이에요. 부동산 시장 환경이 바뀐 게 없다. 바뀐 게 없기 때문에 뭐 하반기에도 오를 것이다. 상반기와 하반기가 지금 다른 게 없지 않느냐. 다른 게 없는데 왜 집값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부동산 시장 환경이 상반기와 하반기가 같기 때문에 똑같이 올라갈 거다. 서울 집값은 참고로 1월부터 8월까지는 12.8%가 상승했다. 1월부터 8월까지 12%니까 한 6% 정도 더 올라간다 라고 해석해도 괜찮겠죠. 저는 뭐 이 수치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호 대표님께서는 어느 정도 상반기에 상승한 정도로 하반기에도 상승할 것이다 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예측을 하셨고요. 저는 상당히 신뢰하는 편이에요.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가장 신뢰하는 분이 있다면 이분입니다. 오늘 저의 긴 영상이 지루하다거나 너무 길어서 못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요 한마디만 기억하세요. 부동산 시장 환경이 바뀐 게 없기 때문에 가격의 변화도 바뀐 게 없을 것이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집값이 오를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내 집 마련 하시기를, 특히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내 집 마련 하시기를 저는 권유드립니다.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오를 수도 있고요. 저는 모르겠고요. 20, 30% 빠질 것 같은데 그래도 내 집 마련은 혹시 모르니까 해놓으세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은 저는 하지 않을 거예요. 뭐 이렇게 하라고 하기도 해요. 주변에서 이렇게 좀 말을 애매하게 해놔야 나중에 너가 책임을 안 진다. 좀 책임을 지지는 않을 거거든요. 이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시는 분도 책임을 안 질 거예요. 20, 30% 빠질 건데 내 집 마련은 해라. 내 집 마련은 전 재산을 투자해서 하는 거거든요. 20, 30% 빠질 거면 지금이 아니죠. 20, 30% 빠지고 해야죠. 차라리 L하우스처럼 아예 컨셉 잡고 확실하게 폭락합니다 하면 사람들이 분별을 하죠. 이렇게 애매하게 얘기를 하면은 빠질 수도 있는데 내 집 마련을 해라? 그러면은 이게 사람 결정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어떻게 해야 되지? 빠진다는데? 내 집 마련을 하라는데? 근데 빠진다는데? 결론이 안 나오죠. 그냥 저는 깔끔하게 제가 할 수 있는 예측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두의 부동산이었습니다. 추석 이후 집값 어떻게 될까? 답 드렸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와 기회로 여러분께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